자, 지난 영상에서는 에코프로빔의 유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전략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만약에 지금 보유 중이시고 유무상증자에 해당이 되신다면 5월 30일과 6월 7일 사이에 혹은 이전에 제가 영상 하나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딱히 할 게 없어요. 이때 신주 인수권이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 R 붙은 걸로 내가 얼마의 정해진 가격에 몇 주를 살 수 있고, 이 권리를 내가 취득을 할지, 실제로 돈을 주고 이만큼 사올지, 아니면 이 권리만 그냥 내다 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5월 30일부터 6월 7일, 이게 신주인수권 상장 기간입니다. 이전까지는 딱히 할 게 없어요. 이때까지는 뭐 그냥 각자 도생이죠. 그래서 저는 그 에코프로비엠을 바라보는 그런 분석적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보유자 측면에서도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어떤 흐름이었냐면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화재 발생했지. 떨어지면서 또 뭐야, 내부 거래 혐의 발생했지. 단골 식당 차명 계좌로 뭐 거래했다, 이런 혐의 발생하지. 악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그리고 주주들이 회사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좀 살갑진 않았어요. 무서웠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냥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바닥이 만들어졌고요. 눌림목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쫙 올라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살까 말까 물어본다는 건 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게, 이제는 요걸 버티셨던 분들의 영역이지,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그냥 뭐 이제 투자의 개념보다는 베팅의 개념이죠. 그래서 여튼 신규 진입은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이 비중을 추가를 하던, 아니면 비중 축소를 하던, 아니면 장기 홀딩을 하던, 그 고민을 할 때지 않나. 지금 가격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 영상을 올렸을 때 아마 요 부근이었을 겁니다. 요때 당시에 발생했던 게 내부 거래 혐의 때문에 막 쫙 떨어졌어요. 그리고 요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죠. 댓글들 분위기나 뭐 전반적인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뭐 차트에 대한 설명은 지금 굳이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찍었던 가격이 거기였습니다. 여기 위에서 이름 TNC를 비롯한 대주주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었어요. 금요일 날 여길 찍고 윗거리 살짝 달고 내려왔거든요. 이제 관건은 그겁니다. 대주주들의 물량이 나왔었던 가격을 뚫고 지나가느냐, 아니면 여기 아래서 버텨주다가 유상증자 끝나고 가느냐, 이게 관건이죠. 전 차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저항을 맞았던 가격이고요. 공교롭게도 이 가격 위에서 물량들이 나왔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번 상승과 그리고 윗골이 달면서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지지받고 저항받고, 여기 뚫고 저항받고.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는 안전마진 가격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내가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가격들이 차트상으로는 좀 올라오고 있다. 대신 저항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게 행여나 이게 바로 못 뚫어도 이런 식으로 충분히 긁다 보면 언젠가는 팡 뚫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차트적으로 나쁘지 않다. 다만 신규 진입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래도 여튼 지금 돌파가 나온 게 새로운 국면을 접어드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는 요 삼각형 내에서 놀았다면 요번 돌파로 인해서 이걸 벗어나서 앞으로 얘가 어떻게 펼쳐나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게 여기까지 쏘면 저항이 여기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가 여기까지밖에 안 쏘면 저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미친듯이 쏴버린다? 그럼 저항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일단 제 차트 관점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비엠에게 정말 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호재보다는 이 회사에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약간 티저를 좀 내보내긴 했는데, 이 지분증권, 증권신고서 4월 6일 날 나왔습니다. 유무상증자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우리 회사가 마냥 이렇게 좋다라는 어필을 하진 않아요. 회사 입장에는 충분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유무상증자나 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면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와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공시가 나옵니다. 우리 회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줘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들은 요렇게 몇 가지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린 요렇게 대응하고 있다 라는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쭉 읽어본 다음에 파악만 하고 있으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되는 이벤트인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홀딩이 되는 건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말 에코프로빔의 진심인 분들은 끝까지 보셔도 되는데, 아닌 분들은 사실 여기서 영상 꺼도 됩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게 아마 올해 나올 수 있는 회사 입장에서의 공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왜냐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언론의 입장인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 기관의 입장인데,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본인들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다 따지면 30개가 넘어가요. 근데 일일이 다 읽진 않을 거고요. 제가 한번 다 읽어봤기 때문에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금 경제 전망치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점, 세계 성장 전망치도 안 좋고 우리나라 또한 이전 수준보다는 좀 낮춰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지, 그리고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움직임, 테이퍼링 금리 인상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증시가 눌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오고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빈 측에서도 경기 정상화 여부가 얼마나 될지, 이것과 수출 감소, 설비 투자 지연, 민간 소비 위축 등등의 리스크들이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재무 상태가 이전보다 기대치보다 덜할 수 있다라는 거는 감안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 회사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상장 회사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코로나 이전 상황보다 이후가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는 경기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돈 더 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 불리합니다. 대부분 다 여기 국내외 경기 변동 관련 위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항을 보면 지금 에코프로그램이 하고 있는 건 양극재 소재는 2차전지 밸류체인에서 후방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방 산업의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요즘 2차 전지가 잘 나가고 있긴 한데 회사에서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최근에 유가가 급등을 했었죠. 지금도 높아요. 지금도 기름값 겁나 비싸요. 그리고 코비드도 계속 확산되고 있었는데, 이게 올라갔던 유가가 언젠가는 좀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것도 있어요, 요즘에. 저는 이건 좀 반대입니다. 그냥 이 가격대 유지할 것 같긴 한데, 이 내연기관 차량들이 유가가 떨어지면 더 수요가 많아질 거고, 지금처럼 전기차보다는 수요가 다시 회복이 될 텐데, 전기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연기관 차량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라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언론에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최근에 발생했던 ESS 사업은 발생한 화재 때문에 지금 시장 규모가 크게 위축되어 있고 정부가 3차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ESS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에 현재 명확히 예측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와가지고 양극화 시장에도 큰 타격을 줄지 아직까지 그 측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나왔던 ESS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여튼 그렇고요. 요거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발생했던 화재들과 그런 사건들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도 이거를 제재를 가해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고, 제재가 만약에 실제로 좀 세게 들어온다면 에코프로비엠한테도 수요적 측면에서 영향이 크겠죠. 자, 지금 니켈을 이용한 니켈 함량이 80% 이상으로 높인 전기차 배터리 하이니켈 양극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관련 증설을 하고 있다. 회사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 경쟁 심화에 따라서 에코프로윈도 만들고 다른 기업들 만들고 다 그러니까 증설을 하는 거예요. 증설을 하다 보면 결국에 서플라이가 많아지면, 공급이 많아지면 해당 재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혹은 많이 증설을 해놓고 공급을 막 늘려놨는데 이거에 못지않게 수요가 감소를 해가지고 이게 똥값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의 가치가, 그러니까 재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또 감가상각해야 되고요.
그런 실적 발표 시 이 감가상각한 내용만큼 당기순이익에서 까버려야 됩니다. 지금 에코프롬이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생산 늘리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늘리는 다른 기업들도 다 늘리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 케미칼, LNF 이런 기업들이 계속 경쟁하면서 올리기 때문에, 만약에 공급을 이렇게 늘리는 만큼 수요도 계속 따라온다면 계속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겠죠. 근데 공급은 늘어가는데 언젠간 수요가 만약 꺾인다면 이 격차만큼 각 기업들은 재고가 쌓일 거고요. 이 재고 자산들은 결국에 나중에 악성 재고가 돼가지고 회사가 손실 처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간다면 공급과 수요가 좀 다른 길을 갈 때의 케이스인데, 이렇지 않더라도 계속 경쟁을 하다 보면 가격 경쟁력을 맞추기 위해서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서로 마진도 안 남을 거고, 경쟁만 오지게 하다가 서로에게 도움되는 그런 경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대체재 출현에 따른 위험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던 수소차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수소 같은 경우엔 나중에 따로 영상을 찍겠지만, 자동차보다는 수소는 대형 선박, 트레일러, 그리고 트램, 기차 이런 데에 접목하면 좋습니다. 한번 충전해서 폭발적인 힘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맞고, 수소 자동차가 전기차 시장을 위협한다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걸 걱정한다면 사실 이거는 좀 약간 기만 같고요.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장이 월등합니다. 원재료 가격 리스크, 요거는 최근에 나왔었던 리스크죠. 니켈 가격 올라가고 코발트, 리튬 올라가면서 큰 위험이 오긴 했는데, 음, 일단 여기서도 계속 말해주는 게 가격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니켈 가격, 리튬, 코발트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갔을 때는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는 악재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가가 빠지기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 봐둔다면 남들보다 조금 일찍 더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대한 견제를 좀 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전 세계 거의 전기차 시장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들 순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꽤나 높은 순위에 있지. 사실 중국과 합쳐버리면 정말 작아요. 그 점유율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업체가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고 지원 정책도 다 그쪽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엄청 컸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 여기 소재 산업들,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다 성장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대로라면 미국 내에 중국 전기차가 계속 들어갈 거고 기술력들이 거기에 침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된다면 이 전기차 시장, 2차 전지 소재 시장 자체가 중국 생태계에 맞춰가지고 중국 중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미국이 그렇게 가만히 냅두지 않을 것 같다. 미국이 예전에 중국 누른다고 해가지고 알리바바를 엄청 때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샤오미 같은 기업들도 엄청 때렸었고요. 이걸 본다면 미국이 어떤, 특히 중국 같은 기업들이 세계에서 압도적인 입지를 차지하는 걸 가만 냅두지 않아요. 온갖 관세와 반덤핑을 때려가면서까지도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럴 일이 크지 않지 않을까. 그래도 꾸준히 에코프로비엠, LNF,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 먹어갈 수 있는 시장 파이는 그래도 보장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비엠한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은 결국에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 배터리 업체랑 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얘네가 지금 이거를 내재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극 소재 자체를 내재화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그거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 자체의 공급망이 강화가 된다면 에코프로비엠처럼 이런 소재를 대주는 기업들한테는 자리가 좀 뺏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체 시장에서 중국이 어떻고 뭐 규제가 어떻고 원자재도 어떻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비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배터리 업체들이, 특히 탑3 이 업체들이 내재화를 완전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면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는 정말 강력한 경쟁 상대가 시장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고객을 잃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화재 관련된 내용, 높은 매출지 의존도에 따른 위험.
그 다음 내용도 뭐 매출처 의존도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것도 그렇게 큰 문제로 보이진 않고요, 저는. 이것도 그닥. 이건 정말 다행인 게 화재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이전에 발생해가지고 크게 제재받은 게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 요게 건설사들 사고 났을 때 잡혀간다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돈으로 물고 사과하고 이러면 끝났었는데 요즘엔 진짜 깜빵간대요.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근데 다행히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나온 거라서 그렇게 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앞으로 만약 이런 게 발생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어느 기업 다 똑같죠. 자, 요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양극재가 잘 팔리는 건 맞아요. 근데 결국에 이 시장 안에도 두 가지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데 에코프로비움보다 더 잘난 업체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중국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국내에서 치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지금 에코프로비움이 이걸 갖다 주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그 회사 자체에서 배터리 업체에서 내재화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롬의 입장에서는 단가를 줄이면서 품질을 올려야 되는 이런 압박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국에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그럼 이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는 재무제표에는 EV 에비타, 에비타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당장 겉으로 보이기에 뭐 영업이익 이런 것들은 잘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멀쩡할 수 있습니다. 매출 잘 나오고 영업이 잘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남겨 먹는 돈이 영업이익 수익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누적되다 보면 결국 나중에 실적이 꺾이게 되는 거거든요. 수익성 지표가 악화될 리스크도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무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우려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매출 채권 대손도 그닥 위험하진 않습니다. 좀 이것도 좀 먼 얘기고요. 정말 2차 전지 시장이 확 눌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얘기고요. 보면 사실 초반부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았고 뒤에 가보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계획 관련 위험입니다. 신규 시설 투자가 수반될 거고 에코프렌드리 행사에서 제시한 2026년 48만 톤의 캐패시티는 약 60% 이상 높아진 규모에 해당됩니다. 2026년 기준 생산量 48만 톤에 55만 원 재차 상향 조정했고 향후 약 4조 원의 총 투자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걸 봤을 때 지금 회사가 이걸 조달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이 말은 즉슨 요번에 유상증자 진행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몇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엔 주주 배정인데 다음번엔 제3자 배정으로 어디서 돈을 빌려오지 않을까. 이거는 뭐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채권으로 빌려올 수도 있고요. 이게 아니라면 그냥 아예 채권을 발행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지만 일단 회사가 돈을 멀쩡하게 번다면 그 돈을 더 가져와서 땡겨와서 일을 벌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이 채권이 발행이 되고 주주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자금을 조달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조달을 해와서 금리는 몇 퍼센트인지 그 방식과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그 방식이 어떻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당 순 가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도 결정되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 꾸준히 계속 자금 조달을 해올 것으로 좀 보입니다. 유상증자를 하거나 뭐 제3자 배정했나 했을 때 크게 놀라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뭐 소송 관련된 것도 없고요. 수익성 변동, 환율 변동도 사실 이게 많이 변동해봤자 뭐 10% 정도 움직일 거거든요. 크게 크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체 매출 중에서 노출되는 건 80% 수준인데 이게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건 극한돼 있더라고요. 지금까진 괜찮고 지금까지 외환 어떤 관리는 괜찮은데 앞으로 엄청 예측하지 못하는 큰 변동이 있을 시에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어느 기업이나 다 똑같죠. 지금 이미 환율이 이렇게 쫙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오른다면 당연히 어느 기업이나
해외 의존도가 적든 크든 타격을 받습니다. 영국 애플비 무난하고 임직원 내부자 거래 조사 관련 위험. 이게 저번에 발생했었던 리스크였죠. 예, 존재하는데 향후 수사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분히 나올 만한데 아직까지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얘네가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수사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보유자분들은 아, 그 일이구나 하고 볼 텐데 신규 진입을 하거나 에코프로그램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야 얘네 이런 회사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여튼 이것도 잠재적인 리스크입니다. 오창가 이것도 사망 사건이 있었고 참여 규모는 미확정인 상태다. 지금 최대 주주인 에코프로가 이거에 다 참여를 할지 아니면 일부 참여할지 확정이 안 났습니다. 근데 확정을 안 나도 만약에 다 참여하면 지분율이 거의 버티는 수준일 건데 아마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분율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에코프로가 참여를 별로 안 하고 한 50%만 했는데 일반 주주들이 거의 100% 가까이 참여를 한다면 대주주의 상대적인 전체 대비 지분율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너무 당연한 거죠. 요런 얘기도 있어요. 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을 때 유상증자가 불발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건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개잡주들이 그래요. 한 1000원일 때 유상증자 한 750원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이 이하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600원이면 지금 시장에서 600원에 한 주 사면 되는데 굳이 750원에 돈 내고 살 필요 없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는 이럴 경우는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총이 어느 정도 되고 수익성도 괜찮고 기업이 괜찮다면 유상증자를 노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걸 기회를 삼아가지고 물량을 더 늘리는 사람이 많지 막 이게 떨어져가지고 유상증자 실패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전 잘 못 봤습니다. 특히 대기업 중에서는. 특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대부분 이런 기업들의 유상증자는요. 주주들이 참여하고 나서 예를 들어 참여율이 80%면 남은 20%이 잔량 물량을 초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거 하고도 좀 남는다면 대표 주관사가 이걸 전액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는 것 자체는 그냥 기정사실로 보고 그 이후로 내가 어떻게 할지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유상증자 때문에 취득한 당사의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다. 이건 뭐 하락할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죠. 유상증자 끝나고 나서 물량들이 시장에 딱 들어왔을 때 이때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게임인 거거든요. 근데 올해 유상증자 진행한 기업들을 보니까 제가 본 기업들은 유상증자 신주 물량이 들어오고 나서 오히려 더 오른 기업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이때 슈팅 손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된다 해가지고 이게 악재라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5월 말에 6월 초에 있는 신주 인수권 거래 날에 신주 인수권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미리 보는 것도 굉장한 팁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미리 톡 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튼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하고 나면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냥 직감적으로 아 이거는 튀어야겠다 아니면 이거는 홀딩 해야겠다 라는 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좀 세세하게 보진 않지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유상증자에 차입 공매도 그러니까 공매도한 그런 계좌로는 유상증자 참여 못합니다. 해당 기업 주식을 공매도한 자는 증자 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자 참여가 허용됩니다. 웬만하면 안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면 유상증자 못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음... 자금 사용 뭐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채무 상환 자금 해당됩니다. 제가 이거 지난 영상에서 의아했었죠. 왜 채무 상환까지 했지? 출자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도 그 300억을 왜 채무 상환하는데 유상증자라고 했는지 설명이 안 나오네요. 이 4,700원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제가 그냥 이 집착을 버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냥 본인 돈으로 하지 왜 주주돈 받아가지고 하나.
배당 때릴 돈으로 이거 그냥 상환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면 배당도 진짜 쥐꼬리만큼 주더만 0. 몇 프로 주더만요. 이거 줄 바에는 그냥 그 돈으로 차라리 채무 상환하고 기업 재무구조 개선하는 게 낫죠. 여튼 오늘은 좀 리스크 얘기만 했습니다. 좋은 얘기는 일부러 하나도 안 했고요. 좋은 얘기는 본인들 알아서 아시잖아요. 뉴스 언론 검색하면 좋은 얘기 다 나옵니다. 이런 리스크들을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아무래도 주가가 오르면 리스크가 슬슬 새 나와요. 그 주가가 떨어지면 희망찬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냉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구나. 지금은 이런 상태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 제가 이걸 다 읽어봤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요. 그냥 에코프로빔이 현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점유율. 이게 뺏기냐 안 뺏기냐인 것 같아요. 뭐 중국이 점유율을 높여가서 전 세계를 먹는다. 이건 가능성이 낮지만 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에코프로비엠이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이 내재화를 진행해 버린다거나 그런다면 좀 상황이 좀 안 좋게 흘러갈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 올려놨던 4680 그 원통형 배터리를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에코프로비엠이 만들고 있는 양극재 자체의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원통형 배터리를 갈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본격화돼 가지고 모든 차량에다가 그 원통형 배터리만 넣겠다라고 한다면 당장에 지금 기술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상황이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었고 잘 버텨왔습니다. 지금은 이걸 극복하고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은 어차피 언론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질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와 요소들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놓고 생각을 염두에 둔다면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 지분증권에 있는 리스크 관리 부서, 관리 부문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